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판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할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끼인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강을 건너야 할 때는 항상 물살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속이 느린 가장 좁은 지점을 선택하고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은 피하세요. 여건이 된다면 튼튼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 때는 항상 상류를 향하고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세요. 여럿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 팔을 연결하면 추가적인 지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즉시 되돌아가세요. 그리고 밤에 강을 건너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이니까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이안류는 해변에서 서핑 구역을 통해 바깥쪽으로 흐르는 강하고 좁은 해류입니다. 이안류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안류에 휩쓸리면 최대한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안류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안과 평행하게 움직이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해안으로 헤엄쳐 오세요. 물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물에 뜨거나 걸으면서 한쪽 팔을 들고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수로 급류에 빠진 경우 즉시 통나무나 나뭇가지 등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잡으면 더 멀리 끌려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물이 상당히 얕다고 느껴지더라도 일어서서 해안가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물살에 휩쓸릴 수 있어요. 대신 강을 헤엄쳐 내려가면서 해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또는 발이 하류를 향하도록 등을 대고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잔잔한 곳에 도착하면 몸을 뒤집어 대각선으로 해안을 향해 헤엄치세요. 바다에서 소용돌이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걸 발견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소용돌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파악했다면 소용돌이 옆을 타고 소용돌이의 흐름을 이용해 위험에서 벗어나세요. 소용돌이와 싸우기 시작하면 안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소용돌이가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소용돌이가 사라지거나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면 심호흡을 하고 헤엄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세요. 폭포 가장자리에 가까워져 급강하가 불가피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뛰어내리기 직전에 심호흡을 하고 낙하에 대비하세요. 발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몸의 위치를 잡으세요. 팔꿈치를 코에 대고 팔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 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근육을 긴장시키고 다리와 발을 함께 누르세요. 입과 눈을 꼭 감는 거 잊지 마세요. 폭포 바닥에 닿으면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폭포에서 멀리 헤엄쳐 나가세요. 배나 보트에서 물에 빠졌다면 먼저 주변을 살펴 물에 뜨는 물건이 함께 물에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수영장 누들이나 빈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물체를 향해 헤엄쳐 갑니다. 운 좋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옆으로 헤엄치거나 짧은 간격으로 배영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물체에 다다르면 붙잡고 놓지 마세요. 물속에서 밝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물체가 보이면 그 물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대가 여러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식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수영이 아니라 물에 떠서 할 수 있어요. 잔잔한 물에서는 무릎을 가슴까지 올린 상태에서 수평으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살이 거칠다면 물을 들이마시지 않는 데 집중하면서 수직으로 떠 있는 것이 좋아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옷과 신발에 갇힌 공기가 분산되어 부력이 떨어져요. 따라서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마세요. 쓰나미는 종종 큰 지진이 발생한 후 큰 수역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쓰나미의 가장 위험한 점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예고 없이 인구 밀집 지역을 침수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이동하여 높은 지대를 찾는 것입니다. 해발 3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좋아요. 높은 건물이나 높은 나무를 이용해 피난처를 찾는 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최대한 높이 올라가세요.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미리 대피 경로를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음이 깨져서 얼어붙은 물에 빠졌다면 얼음 가장자리로 돌아가세요. 얼음을 움켜쥐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가 계속 부서져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물이 물속에서 수평이 될 때까지 다리를 차세요. 그런 다음 물개처럼 물 밖으로 나와 얼음 위로 올라오세요. 얼음 위에 올라간 후에는 일어서지 마세요. 몸을 편 채로 있어야 체중이 더 넓은 영역에 분산됩니다. 그러면 얼음이 깨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낙하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이 낙하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여 생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도중 덤불이나 바위 같은 튼튼한 물체를 붙잡으면 낙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소량 마셔도 안전하다는 생존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각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바닷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탈수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보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나아요. 유사에 갇힌 경우 머리와 팔을 항상 수면 위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전에 팔다리가 차지했던 공간을 유사가 채울 겁니다. 그런 다음 등을 쭉 펴면 표면적이 넓어져요. 다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세요. 팔로 배영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당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발을 흔들면서 천천히 수면 가까이 가져오세요. 이 동작이 끝나면 무릎을 모래 위에 올려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세요. 왼쪽 무릎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흔듭니다. 그런 다음 모래에서 발을 떼세요. 무릎 인대가 끊어질 수 있으므로 너무 큰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수 없이 눈에 둘러싸여 있을 때 눈을 먹는 것이 수분 보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눈을 먹으면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일단 눈을 입에 넣으면 우리 몸은 눈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체액이 더 빨리 손실됩니다. 또한 눈을 먹으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상태는 혼자일 경우 2배로 위험합니다. 눈에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먼저 먹을 눈을 손으로 녹이고 신선하고 하얗게 보이지 않는 눈은 멀리하세요. 야생에서 길을 잃었다면 시냇물이나 작은 개울을 찾아 큰 강과 합쳐질 때까지 따라가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발달하고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 그 물을 마셔도 된다는 속설에 빠지지 마세요. 수원을 찾았다면 먼저 이 물을 정화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동물의 몸과 매우 달라요. 그리고 물을 마시기 전에 정화하지 않으면 극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가정해보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내 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잠깐만요. 알람 소리였어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선 차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긴 금속 막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버클에 연결된 체인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도둑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좋지만 100% 도둑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은 스티어링 휠이나 자물쇠를 자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더해야 해요.
범죄자들은 신호를 포착해서 키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개인 주택의 차고나 닫힌 건물의 창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 장치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도둑은 신호를 쉽게 가로챌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에 열쇠를 보관할 때 릴레이 공격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려면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호일로 감싸 무선 신호를 차단하거나 안전한 금속 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차하세요.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립된 차고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직원과 가까운 곳이나 보안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견인하려는 도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려면 범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작을 해야 하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앞좌석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새 노트북이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은 저항하기 어렵고 종종 침입으로 이어지죠. 잠시 시간을 내어 트렁크에 소지품을 숨겨두면 차량에 대한 범죄자들의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면 잠깐이라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세요. 하차해야 하는 경우 항상 먼저 시동을 끄고 창문도 닫은 다음 문을 잠그세요. 차량 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경찰관에게 차량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죠. 보험 정보와 차량 등록 번호는 도난당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새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차량 등록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권 등록증과 보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서류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차량 앞유리, 창문, 거울에 차량 식별 번호인 빈 번호를 표시하세요.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유리를 바꾸기 위해 돈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에 도전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스파이가 되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차량의 여러 부분에 흔적을 남기거나 신분증 정보가 있는 마이크로 도트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추적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새로운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켜져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숨겨두세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통해 몇 초 만에 휴대폰과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거나 심카드 없이도 작동하는 GP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커버로 도둑으로부터 사이드 미러를 보호하세요. 절단 방지 소재로 만든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는 사이드 미러를 긁힘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아하는 팀의 로고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으로 커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량 도둑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백미러 창문에 종이 한 장을 두거나 바퀴 위에 페트병을 두거나 트렁크에 셔츠를 두는 등 작은 물건으로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차 아래에 뭐가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훔쳐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대신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차량에 해를 끼치는 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 날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매일 아침 긁어내고 싶지 않다면 운전하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올려두세요. 와이퍼 암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누군가 와이퍼를 훔쳐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을 거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와이퍼를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와이퍼가 앞유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켜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창문의 성에를 제거합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차문이 얼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손소독제를 뿌려주세요. 이 물질은 얼음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요. 앞유리에 성에가 끼는 걸 방지하려면 식초와 물을 3분의 1로 섞어 하룻밤 동안 유리창에 뿌려주세요. 아침에 유리창을 긁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항상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가득 채우세요. 습한 공기는 탱크의 연료 위 빈 공간을 기꺼이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공기는 추위 속에서 물로 응축될 거예요. 물은 휘발유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충분히 쌓이면 연료 라인을 통해 엔진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좋지 않죠. 차를 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세요. 먼지가 클리어 코트와 페인트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녹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와 휠을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량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장층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도로의 염분으로 인해 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철에 적어도 매주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2번 왁스 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왁싱은 도장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언가를 쏟은 경우 항상 액체를 닦아내세요. 액체가 더 스며들어 금속 부품에 닿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녹이 쓸게 되거든요. 평범한 스펀지와 베이킹소다는 벽에 묻은 작은 기름때, 지문, 얼룩을 지우는데 훌륭한 지우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나무 울타리 등 페인트가 칠해진 곳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린 후 얼룩진 부분에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마른 천으로 베이킹소다를 닦아내서 남은 먼지를 제거하세요. 이 방법이 페인트를 망칠까 걱정된다면 먼저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뿌려서 표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레몬이나 라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즙을 추출하려면 먼저 전자레인지에 15초 동안 돌리세요. 그런 다음 딱딱한 표면에 살짝 굴려주세요. 이제 손으로 힘껏 짜주세요. 바닥에 유리나 도자기가 깨지면 작은 파편을 모두 찾아내서 치우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가 투명하다면 더욱 그렇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빵 한 조각이요. 큰 조각을 모두 제거한 후 바닥에 두꺼운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작은 조각을 주우세요. 빵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보호장갑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심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쪽을 반으로 잘라 빈 그릇에 문지르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제 파스타, 리조또 또는 샐러드를 그 그릇에 담고 식사를 즐기세요. 프링글스 튜브는 종이 플라스틱과 금속을 혼합하여 만들어져 식료품을 정리하는 데 좋은 옵션입니다. 깔끔한 미니멀리즘 주방에 어울리도록 튜브를 일반 색상으로 칠한 다음 측면에 탈착식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요. 바늘귀를 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칫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칫솔모에 실을 끼워주세요. 이제 바늘을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요. 칫솔모가 바늘귀를 통해 실을 쉽게 끼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고리가 완성되면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좋아하는 머그잔에 지워지지 않는 성가신 차얼룩이 있다면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아보세요. 더러워진 수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마력이 약한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접시의 어두운 얼룩을 제거할 때 매우 유용해요. 최근에 정말 멋진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어버렸어요. 꽃의 수명을 매우 쉽고 거의 무료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꽃병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설탕 몇 티스푼을 넣어요. 꽃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꽃을 꽃병에 다시 넣기 전에 줄기에서 2.5cm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이 요령은 수분 흡수 표면을 증가시킵니다. 모든 줄기, 특히 딱딱한 줄기에 이 작업을 반복하세요.
이제 꽃다발을 꽃병에 다시 넣어요. 꽃은 12시간 이내에 활기를 되찾을 거예요. 발이 시린 경우 헤어드라이기로 신발을 따뜻하게 데운 후 사용하세요. 이 팁은 야외용 겨울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장솜 2개에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솜을 신발에 밤새 넣어두세요. 아침에 제거하면 멋진 향이 날 거예요. 좋아하는 향을 몇 가지 섞어서 신발 향을 맞춤화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구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팁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2숟가락을 넣고 식초를 조금 부어주세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쇼를 즐기세요. 거품이 일어나서 먼지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잘못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성냥개비를 미리 준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머리 바로 뒤에 내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조각해요. 그런 다음 동일한 기술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이 8개의 작은 가시는 바람에 강한 불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장이 작아서 새 옷을 걸 공간이 부족하다면 빈 음료수 캔 위에 금속 탭을 제거하세요. 두 번째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완벽한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리 위에 옷걸이를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옷걸이의 보관 공간을 2배, 심지어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비상용 양초를 만들어야 할 경우 냉장고에 있는 아주 흔한 물건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셨나요? 버터예요. 차가운 버터 조각을 잘라서 내열 접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쑤시개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중앙에 똑바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심지가 필요해요. 평범한 면끈이나 노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구멍을 통해 양초 바닥까지 들어가도록 찌르세요. 심지 끝에 버터를 부드럽게 바르고 새 DIY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넥타이에 성가신 주름을 펴려면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세요.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데 구겨진 지폐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면 지폐를 빠르게 다림질하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낭에 깔끔하게 넣을 수 있죠. 우와, 지퍼가 뻑뻑해요. 왜 다른 지퍼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서둘러 코트를 버리지 마세요. 비누를 지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양쪽 모두 반복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낡은 스타킹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그 안에 긴 판지 튜브 2개를 넣으세요. 양쪽에 튜브 하나씩을 넣어 내부 문 아래에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스타킹이 문 아래의 틈새를 막아주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줍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꺼운 검은색 스타킹을 사용하세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방문하는데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옷걸이형 옷 보관함에 여러 칸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이제 여행 가방에 바로 넣고 지퍼를 잠그면 떠날 준비가 끝납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이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단 2초 만에 옷장에 걸 수 있어요. 신발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을 다치지 않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빗을 잡고 못을 빗살 사이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안전하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일단 못을 박기 시작하면 빗을 부드럽게 밀어내어 못 박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냄비나 팬을 닦을 때 비상용 금속 수세미가 필요하다면 은박지를 사용하세요.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들고 약간의 주방 세제를 바르면 새 수세미가 완성됩니다. 이제 문지르기 시작하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효과가 좋죠? 참고로 은박지는 새 것일 필요가 없고 이미 요리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팁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거예요. 샤워 헤드에 물때가 끼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닐봉지에 식초를 채우세요. 그런 다음 샤워 헤드를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밴드로 고정하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둡니다. 아침에 샤워 헤드를 오래된 칫솔이나 솔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물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수도꼭지 헤드에도 적용 가능해요.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4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 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이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의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의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멈추기 전에 왁스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사의 가장자리를 긁어내세요. 왁스가 윤활유처럼 작용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나사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캠핑 중인데 바베큐에 불을 붙일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새지 않는 작은 비닐봉지를 가져오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꽉 닫아서 동그란 방울을 만드세요. 햇빛으로 불 피우고 싶은 곳에 두세요. 물주머니는 확대경처럼 작동해 바베큐에 불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면 말이죠. 코르크마개를 놓쳤거나 중간에 깨진 코르크마개가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해 병의 윗부분을 가열해요. 열은 유리를 약간 팽창시키고 이게 코르크마개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또 손가락에 불이 붙었네요. 소금을 조금 가져와서 붙은 손가락 위에 부으세요.
손가락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그 혼합물이 접착제를 녹여 여러분을 곧 구해줄 거예요. 그림을 걸 때 그 고집스런 못을 찾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포크를 거꾸로 놓고 가운데 포크 이빨 사이에 못이 끼도록 거세요. 포크가 벽에서 분리된 긴 막대가 되어줘서 그림의 끈을 못 위로 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 간단히 포크를 제거해주세요. 용기에 케이크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들어올려 다시 꺼내면 케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뚜껑을 거꾸로 놓고 케이크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용기의 밑부분이 뚜껑이 되어 한 조각씩 꺼내 먹기 훨씬 쉬워져요. 물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주전자와 병에서 더 효율적으로 부어보세요. 이게 안에 있는 액체를 회전시켜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소용돌이는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공기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콸콸 쏟아지는 대안보다 훨씬 빠르죠. 삶은 달걀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게 더 쉽고 덜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삶아지면 양 끝을 두드려서 껍질을 깨세요. 한쪽 끝에 껍질을 떼어내주세요. 열린 끝을 입으로 불면 공기의 힘이 살을 밀어내고 달걀 껍질을 확장시켜 달걀을 무사히 밀어낼 거예요. 노트북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 수리하는데 최대 42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해결책은 액자를 사서 화면 뒤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작은 보석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킹을 가져와서 진공 호스의 끝에 씌우세요. 해당 장소를 잘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호스 끝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끝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제 드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 나사를 제거하고 약간 더 짧고 얇은 물체를 찾아보세요. 플라스틱 조각, 작은 전선 종이 클립, 심지어 이쑤시개도 완벽해요. 찾은 물건이 뭐든 그걸 구멍 안에 넣으세요. 나사가 안전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의 액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징그러운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피하는 좋은 방법은 오래된 종이를 봉지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게 음식과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온 모든 액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안에서 나쁜 냄새가 생기는 걸 막아줘요.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살충제는 가격이 비싸죠? 저렴한 대안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서 윗부분을 깔때기 아랫부분 쪽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한 후 뒤집어서 병 안에 넣으세요. 따뜻한 물 2컵과 설탕 2큰술을 섞으세요. 모기가 안에 있는 액체에 이끌려 갇히게 될 거예요. 이제 물리지 말고 편히 앉아서 쉬세요. 로드트립,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립니다. 안 돼요. 기름값을 아끼고 싶었던 친구들이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차가 막힐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연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면 불필요한 공기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결국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에어컨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 가장 편안한 승차감은 아닐지 모르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제 간단한 상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더 짧아 보이는 경로와 더 길어 보이는 경로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사실 가장 짧은 경로가 연료 사용량 측면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정지 표지판, 신호등, 교통체증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해요. 이 경로는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주요 요인인 과속과 감속을 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경로를 계획하세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보여주는 앱이나 신호등이 있는 대화형 지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모래 한 자루, 낡은 공기 주입식 침대, 신발 1켤레, 물통 5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돈을 절약하려면 짐을 정리하세요. 차량에 싣고 다니는 짐을 45kg 정도 줄이면 차량 무게 대비 4리터당 1%의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료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간단한 교통 수학입니다. 브레이크를 덜 밟고 가속을 줄이세요. 시속 80km 이상으로 정속 주행하면 연료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과속으로 출발할 때마다 엔진이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엔진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죠. 또한 공격적인 운전은 교통 에티켓에도 어긋나요. 따라서 천천히 속도를 높이고 부드럽게 제동하세요. 0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마세요.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와 같은 평평한 지역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이유 없이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속도를 약간 낮추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세요. 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짜증, 소요되는 시간, 추가 유류비 등을 합산하면 번화한 쇼핑지역, 비즈니스 센터 또는 즐겨 찾는 인기 레스토랑에서 다소 먼 곳에 주차해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유하지 마세요. 연료 탱크가 4분의 3 정도 비었을 때 또는 시간이 날 때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주유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정신없이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검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유소 찾기 앱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옆은 절대 아닙니다. 한 주유소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세요.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앱을 깔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 할인, 캐시백, 추가 포인트 및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일부 식료품점은 주유소와 제휴를 맺어 주유소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십 원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기름값 지출을 줄이는 걸 의미하죠. 최신 자동차 모델을 운전하는 경우 공회전 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을 피하세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데 45초에서 120초가 걸리며 시동을 거는 데는 10초의 연료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10초 이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 시동을 끄세요. 시동을 계속 켜두면 시간당 최대 2리터의 연료를 추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둘째치고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자동차를 잘 관리하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에 공기압이 제대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고 공기 저항이 커지고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차량 설명서를 확인하여 엔진 튜닝 주기를 확인하세요.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청소하여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세요. 올바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작동하여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다른 연료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고성능 엔진이 아니라면 굳이 고급 연료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차량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설명서에 프리미엄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더 낮은 등급을 선택해 추가 비용을 절약하세요. 연료화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기 때문에 일반 연료의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주유구 실을 점검하세요. 실이 약해지면 산소가 연료 트렁크로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가 더 빨리 연소돼요. 주유캡을 교체할 수 있지만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면 센서가 새 주유캡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수동 변속기가 있다면 운이 좋아요. 분당 회전수인 RPM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어 단수가 낮을수록 RPM이 높아집니다. RPM이 높을수록 엔진이 더 많은 토크를 생성하고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요. 따라서 고단 기어로 빠르게 변속하세요. 차량마다 다르지만 시속 24km 정도에서 2단 기어로 변경하고 48에서 56km로 주행할 때쯤에 1단 기어로 변경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화물 컨테이너와 차량 지붕에 있는 자전거 트랙을 제거하세요.
차량의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 엔진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해요.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20%, 시내에서는 최대 8%의 연료가 추가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면 후방 장착형 카고박스를 선택하세요.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하이브리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또는 순수 전기 자동차를 살펴보세요. 전기차를 이용하면 확실히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이 경우 실제로 많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옵니다. 토요타 라브4, 현대 소나타, 볼보 XC90 등이죠. 운전 비용을 100%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운전하지 마세요.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능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걷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같은 지역에 사는 동료와 운전 책임과 주유비를 분담하세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팁이나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웹 검색, 게임, 소셜미디어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데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능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백탭. 아이폰 뒷면에 있는 멋진 애플 로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폰 케이스를 씌웠다면 벗겨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폰에 분명히 새겨진 브랜드 로고가 비밀은 아니잖아. 물론 특별해 보이지 않겠지만 단지 멋진 장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사실 이건 버튼이에요. 절 못 믿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전화기를 뒤집어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설정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이 편리한 기능이 비밀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설정으로 가서 손쉬운 사용을 누른 다음 터치 메뉴를 누르고 목록의 맨 아래로 이동하면 거기에 백탭 옵션이 있어요. 찾았나요? 좋아요. 더블 탭과 트리플 탭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고 시리를 부르고 앱을 전환하고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야 할 때 양손의 손가락을 어렵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시리 발음 조정. 시리에게 친구 이름을 대고 전화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아마도 시리, 선영이한테 전화해줘 라고 말하면 시리가 시오나영에게 전화하는 중이라고 응답할지도 몰라요. 좋아요. 연락처 목록에 시리가 헷갈려 할 만한 어려운 이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연락처에 없다는 응답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시리는 스마트폰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디지털 보조기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잘난 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가장 흔한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점이 불편하다면 시리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반가울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음을 틀린 순간에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가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물을 거예요. 성과 이름 혹은 사람이 아니라면 장소 이름을요. 일단 정보를 주면 시리가 몇 가지 옵션을 생성할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친구가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락처를 열고 시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선택하세요. 발음나는 대로 이름을 메모 섹션에서 추가하고 발음 철자를 눌러 시리가 올바르게 발음하도록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스마트한 디지털 비서도 가끔 도움이 필요해요. 시리야, 레비오사, 레비오사가 아니야. 측정 앱. 연장통을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아니면 줄자를 어느 서랍에 넣는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이폰에는 도움이 될 비밀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아이폰에는 목공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측정 앱을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 테이블, 책장 또는 소파에서 치수를 재기 위해 더 이상 길고 사용하기 불편한 테이프 줄자는 필요 없어요.
이 앱은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로 주변 사물을 측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측정하려는 면적을 앱이 분석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화면 중앙에 점이 있는 흰색 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측정하려는 물체의 모서리에 점을 맞추고 측정하려는 위치까지 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무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물리적 테이프 줄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옵션은 전문가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견적을 내기에 매우 적합해요. 측정 앱은 수평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앱의 수평계 탭으로 전환하고 판독을 원하는 표면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녹색 화면과 제로 판독치를 얻으면 평평한 표면이에요. 이 기능은 나침반 앱의 수평계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전에 이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디지털 연장 덕분에 아이폰이 여러분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맞춤형 진동 패턴 만들기. 요즘 우리 모두는 매우 빠르고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영화관, 학교에서 대개 아이폰을 진동으로 설정합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멋진 벨소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갑작스러운 선율이 주변 사람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쁜 것은 화가 난 고용주나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진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마 다양한 상황과 연락처에 따라 다른 진동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애플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아이폰의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은 맞춤형 진동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친한 친구가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박자를 듣고 싶다면 아이폰에서 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도 설정으로 이동해서 소리 및 진동에서 사용자 지정할 톤을 선택하고 진동을 누른 다음 새로운 진동 생성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마음에 드는 조용한 리듬이 생길 때까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려 소리 없는 DJ처럼 달콤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진동 옵션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새벽 모닝콜이 좀 더 즐거워지겠죠? 기분 좋게 잠이 깨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트랙패드.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두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엄지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오타가 생기기 쉽고 휴대폰 화면 하단에 있는 키보드 위에 모든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긴 글을 타이핑하다가 오타를 발견합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걸 고치는 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종종 그냥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만일 문자를 보낼 때 틀린 맞춤법에 집착하는 유형이라면 키보드를 트랙패드 모드로 전환하여 편집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폰의 또 하나의 숨겨진 보석이죠. 사용하기도 쉬워요. 스페이스바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다른 모든 키가 회색으로 표시되고 커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에서 손가락을 떼고 입력을 계속해요. 작은 아이폰 키보드로 글을 쓸 때 짜증스러운 또 한 가지는 숫자와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 탭을 바꾸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메시지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때는 분명 조금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폰 키보드에는 이를 쉽게 해주는 또 하나의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숫자 1, 2, 3 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숫자 및 기호 탭이 나타납니다. 이 탭을 누르고 있으면 해당 탭이 열린 상태로 남아있고 손을 떼면 문자로 돌아가요. 곧 스마트폰으로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 타이핑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두 개의 플라스틱 컵 사이에 끈을 묶어 집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꽤 멋지다고 생각했겠지만 실 전화기는 날씨를 알려주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없어요. 확실히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솔직히 스마트폰 이전의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은 거의 우리의 옷이나 신발과 같은 것이 됐어요. 가장 일관된 액세서리죠. 이제 이러한 유용한 비밀들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아이폰 전문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면 언제라도 실전화기로 돌아가세요. 적어도 충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물건을 옮기는데 문이 계속 닫히면 정말 짜증나죠. 그러니까 대신 고무밴드가 빗장 위로 지나가게 해서 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빗장이 튀어나오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침대 시트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시려면 거울을 밑에 두세요. 5분 정도 놔두었는데 거울에 김이 서린다면 시트가 아직 축축하다는 뜻입니다. 습한 침구는 해로운 곰팡이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 끝을 각각 다른 색의 매니큐어로 칠하면 어떤 열쇠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적당량 붓기 위해서는 호일 마개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구멍을 몇 개 뚫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세로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자 밴드가 4개로 갈라져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트 아래에 끼워져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컵을 봤다면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칸에 화장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장지 심을 이 빨간 컵 대신 쓰기도 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계속해보죠.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생활과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금방 줄겠죠. 또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할 수 있고 청소도 더 쉽습니다.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는 걸 잊으셨다고요? 젖은 키친타올에 감아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15분 후면 음료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지갑을 멤버십 카드로 채우는 대신 사진을 찍어보세요. 바코드 하나와 전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장을 방문하게 됐을 때 휴대폰에 바코드를 스캔하여 포인트를 적립해보세요. 만약 뭔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대둔 휴대폰이 자꾸 떨어져서 지치셨다고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보세요. 그냥 선글라스를 거꾸로 놓고 귀에 거는 다리를 휴대폰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슈퍼마켓에 갈 때 카트에 넣을 동전이 없다면 대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끝이 둥근 키가 있다면 동전이 들어갈 곳에 넣으세요. 그러면 카트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코 껍질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고생하셨다면 머핀 틀을 사용해보세요. 틀을 뒤집어 기름을 뿌리고 그 틈새에 토르티아를 넣어보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 껍데기를 만들려면 37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물병을 사용해 계란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노른자 위에 올려놓고 꾹 눌러서 노른자가 빨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른자는 따로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천장 선풍기를 청소하느라 고생하셨다면 다음에는 백앤니츠를 사용해보세요. 백앤니츠를 각 선풍기 날 위에 끼워서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분의 먼지가 백앤닛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닦으려면 비누와 뜨거운 물을 믹서기 안에 채워주세요. 약 10초 정도 돌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고 나면 헹궈주세요. 깨끗해졌죠?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한 장을 붙여보세요. 석고가 떨어지거나 바닥 전체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테이프가 막아줄 겁니다. 만약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신발 안에 마른 티백을 몇 개 넣어보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해 줄 거예요.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고 싶다면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완두콩만큼 짜서 스크래치 위에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스크래치가 부드러워지면 젖은 천으로 닦으세요. 짜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봉투를 꺼낼 때 끼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 구멍들은 진공 같은 효과를 만들어 봉투를 고정시켜줍니다.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끈적끈적하게 남은 스티커 자국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오일을 묻혀 끈적끈적한 부위에 문지르세요. 몇 분 동안 놔두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새로 산 모직 스웨터가 너무 간지럽다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두어 테이블 스푼에 컨디셔너를 넣고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그렇게 그냥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손에서 나는 냄새는 민트 치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손에 문지른 후 깨끗이 헹구세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가벼운 스크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 전에 오래된 칫솔과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 보세요. 치약을 더러운 곳 위에 바르고 최소 10분 동안 놔두세요. 젖은 천으로 치약을 닦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해보세요. 색깔 치약은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옷을 낮은 온도로 세탁하거나 더 나은 옵션인 냉수 세탁을 한다면 옷이 2배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또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빨래대에 말리면 옷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 지퍼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종류의 지퍼보다 걸림이 심합니다. 이때 지퍼 양쪽에 비누를 살짝 문질러 보세요. 비누의 잔여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줘서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튜브에서 더 이상 치약을 짜낼 수 없다면 끝을 잘라내세요.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칫솔의 안에 남은 치약을 묻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봉투에 넣어두세요. 사용하기 전에 초를 얼리면 훨씬 더 느리게 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왁스가 바로 식어서 녹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화장솜 한 팩에는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고 조일 필요도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습니다. 여길 찢으면 화장솜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 맛을 본 적이 있다면 한 가지를 아실 겁니다. 네, 맛이 역겹고 입안에 쓴 뒷맛을 남기죠. 이 카트리지에는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로 알려진 벤조산 데나토늄이 발라져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네, 차에 있는 목받침대는 편안함을, 탈부착식 목받침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목받침을 뽑아내면 상당히 튼튼한 2개의 막대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센트짜리의 지폐의 거친 가장자리는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비싼 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고 깎은 동전을 사용하고 또 가장자리를 녹여 새로운 동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여기 무늬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동전이 이전에 잘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그냥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데이 실드라고 하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데우는 속도도 빨라져서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더 빨리 즐길 수 있습니다. 제리캔에 있는 3개의 손잡이는 연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두 사람이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스캔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 다시 마개를 열어야 하는 2번째 구멍이 있는데요. 공기 통로가 연료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료 낭비를 할 일이 없어지죠. 앱 아이콘을 다른 화면으로 하나씩 이동시켰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 번에 다 이동시켜보세요. 아이콘을 하나 골라 누른 다음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 이동할 다른 모든 아이콘을 누르세요. 짜잔!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까지 합쳐졌죠? 일단 다 선택했으면 화면의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세요. 됐어요. 또 모든 프로그램을 더 빨리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하나씩 위로 밀어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게 오래 걸리기도 하죠. 밀어 올릴 때 세 손가락을 쓰면 3배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탭 3개를 밀 수 있거든요. 가끔 우린 어떤 이유로 폰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네, 누군가가 여러분 폰을 건드리고 있을 땐 아주 두렵고 때론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여러분이 이 팁을 알면 훨씬 마음이 놓일 거예요. 아이폰에 사용법 유도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활성화하면 딴 사람이 특정 앱을 벗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정에 가서 접근성, 그런 다음 사용법 유도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로 내리세요. 활성화시키고 암호를 설정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이폰을 가져가 얼굴로 잠금 해제하려고 해요. 이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간단하게 시리 이거 누구 폰이야? 라고 물으면 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시리가 얼굴 인식과 터치 아이디를 잠그고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려는 모든 사용자에게 암호를 입력하라고 묻게 됩니다.
어느 앱이든 다른 앱으로 위장시킬 수 있어요. 바로 가기로 이동해 더하기 키를 누른 다음 아래쪽 패널을 누르세요. 앱 열기 동작을 추가해요. 선택을 누르고 숨기려는 앱을 검색해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누르고 홈 화면에 추가한 다음 이름을 설정하고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또 사진 일부도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숨길 사진을 열고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 숨기기를 누릅니다. 숨겨진 앨범은 찾으려면 사진에 들어가서 앨범 그리고 유틸리티가 나올 때까지 스크롤하면 숨겨진 앨범이 나와요. 하지만 완전히 숨겨진 건 아니죠. 이렇게 숨긴 앨범이 나타나는 게 싫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설정으로 이동, 다음에 사진. 아래로 스크롤해서 숨겨진 앨범 모드를 끄세요. 다시 가져오려면 다시 켜면 돼요. 또 사진에 캡션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필요한 사진을 찾기 위해 모든 사진들을 스크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친구의 주소를 사진으로 만들 경우 사진을 열어 위로 올리면 캡션 추가 필드가 나타날 거예요. 주소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완료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 모든 사진을 아래로 스크롤하는 대신 검색 필드로 이동해 주소를 입력하면 사진이 뜰 거예요. 아무 앱에 사진을 드래그해 드롭할 수 있어요. 하나를 골라 눌러 길게 눌러요. 계속 잡고 다른 손가락으로 보내고 싶은 다른 앱으로 이동해 해당 앱에 넣으세요. 라이브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고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배경화면으로 사용으로 아래를 스크롤하세요. 설정은 잠금 화면 배경화면으로만 제공됩니다. 폰에 잠금을 거세요. 이제 사진이 보이죠? 탭해서 누르고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정 앱을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홈 스크린 캡처를 해요. 그냥 캡처를 하면 그게 어느 줄에 있는지 메시지에 알려줘야 하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캡처를 하면 눌러주세요. 편집 모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이 기능이 사진에 돋보기 원을 추가해 특정 공간을 확대해 줄 거예요. 그냥 스크린샷의 특정 사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크기와 확대 축소 정도를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파리에서 화면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페이지를 한 번에 캡처할 수 있어요. 일반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 해당 캡처를 눌러 편집 모드로 이동하세요. 상단 패널에서 전체 페이지 옵션을 선택해요. 여러 번 캡처하지 않아도 되니 확실히 편하죠? 여러분은 유튜브의 모든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스크롤해 아주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위로 올라오고 싶을 때 쭉 다시 올릴 필요 없어요. 왼쪽 위에 있는 시간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맨 위로 이동하거든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자면 밤새도록 계속 재생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시계로 이동한 다음 타이머로 이동합니다. 시간을 설정한 다음 타이머가 끝날 때 옵션으로 이동해요.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면 거기서 재생 중지 버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른 다음 완료를 눌러요.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백그라운드에서 미디어 재생이 중지될 거예요. 아이메시지에는 새로운 멋진 기능이 있어요. 민모지로 특정 메시지에 응답하려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메시지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돼요. 원하는 곳에 놓으면 상대방도 볼 수 있어요. 메시지를 보낼 때 전송 버튼을 길게 눌러요. 보낼 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면 모든 전송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내면 여러분이 고른 대로 상대방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입력한 메시지를 삭제하고 싶다면 그냥 폰을 흔들고 확인해 주세요. 마음이 바뀌어 다시 되찾고 싶다면 다시 흔드세요. 또 다른 타이핑 요령은 숫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1, 2, 3을 입력해 기호 메뉴로 이동한 다음 숫자를 선택하고 ABC를 눌러 돌아오죠. 꽤나 번거로운데 좋은 소식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단 거예요. 대신 1, 2, 3 메뉴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숫자가 뜰 거니까 필요한 숫자 쪽으로 손가락을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손가락을 일단 떼면 다시 텍스트 메뉴로 돌아가져서 계속 입력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이모티콘의 색을 바꿀 수 있었어요. 설정으로 가서 접근성, 그 다음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를 선택한 후 컬러 필터로 이동해 켜보세요. 여러 색 필터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모티콘을 포함해 장치의 색깔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차를 주차하고 나중에 찾아야 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몇 번 탭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도착하면 지도 아이콘을 두드려 누른 채로 나타난 메뉴에서 내 위치 표시를 선택하세요. 위치가 저장되어 나중에 여기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텍스트를 폰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로 바꿀 수 있어요. 노트로 이동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옵션을 누르세요. 이제 화면을 두 개로 나눠줄 거예요. 원하는 텍스트를 스캔하면 노트에서 텍스트로 자동 변환돼요. 여러분은 아마 전화나 알림이 들리지 않게 폰 옆에 음소거 해주는 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전화가 하나 또는 몇 개 있다면 딱 그 사람들만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어요. 연락처로 이동해 상대방을 찾아 연락처 편집을 누른 다음 응급 바이패스 모드를 켭니다. 이제 폰이 음소거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전화를 걸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앱은 사용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일부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위치를 추적하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중요치 않은 앱에 대한 위치 권한을 해제하세요. 램이 불필요한 데이터로 채워져서 느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폰을 재시작하세요. 화면 밝기는 항상 100%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손대지 않으려면 자동 모드로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테니까 조금만 낮춰주세요.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세요. 앱이 조금 더 느리게 실행될 수 있지만 폰이 더 빨리 충전되고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 거예요. 푸시 알림을 끄세요. 앱 설정에서 이렇게 해 중요하지 않은 앱은 끄세요. 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 있어요. 과하게 충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폰을 과열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충전하지 마세요. 사실 휴대폰을 직사광선에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시원하게 해주세요. 충전할 땐 갖고 놀지 마세요. 이러면 또 과하게 충전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케이스를 입히는 거예요. 새 폰을 받기 전에 하나 주문하세요. 최신 스마트폰을 갖고 매장에서 막 나왔는데 아직 케이스를 씌워주지 않았다고 합시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손에서 폰이 빠져나가요. 힘들게 번 돈이 수포로 돌아가네요. 대신 상자에서 개봉하자마자 보호 케이스를 씌우세요. 긁히지 않게 화면 보호 필름도 구매하세요. 넘어졌을 때 폰이 완전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수리비는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충전할 때 싼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폰 배터리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폰 액정이 더러워지고 포트도 더러워질 거예요. 충전 포트, 마이크, 스피커 그릴에 있는 보풀이나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하루에 시간을 좀 내세요. 토요일 날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차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멍든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일을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다는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 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 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 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 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담금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 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은 녹슨 통조림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만 빼고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네요.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집어야 하는 거 아시죠? 냉장 상태가 아닌 채로 쇼핑이 너무 길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생고기 육즙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카트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 고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빨간색, 갈색은 다 괜찮아요. 돼지고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색조여야 합니다. 냄새가 좋아야 해요. 속 쏘는 듯한 냄새는 절대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 보이면 질기고 풍미가 강한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알갱이가 없을 겁니다. 근육 전체에 있는 흰 지방 얼룩과 줄무늬는 즙이 많고 부드럽다는 또 다른 신호죠. 바로 고기를 요리할 계획이 없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 날짜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포장 안에 더러운 자국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게 틀림없어요. 구매하려는 닭고기의 껍질은 노랗거나 옅은 갈색이 아니라 살보다 더 창백해야 해요. 가장자리는 말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단 부위는 매끄럽고 균일한 크기여야 해요. 잘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심에 작은 관절과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에 2일 이상 보관된 닭은 카트가 아닌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집어들어 눈을 노려보시네요. 할머니는 좋은 생선은 튀어나온 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신선한 생선의 껍질은 끈적거리거나 칙칙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살코기를 눌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국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오늘의 종점,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 찾기 위해 선반 뒤로 손을 뻗어요. 냉동식품, 포장식품, 계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죠. 진열대 담당자는 오래된 아이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요. 할머니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카트에는 미가공품은 없을 거예요. 우유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가열되죠. 제품의 영양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최고의 요구르트를 고를 때 라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글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3가지 기본 요소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방부제나 설탕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적인 유산균이 재료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치즈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건 말고요. 리코타, 크림치즈, 염소치즈 또는 조각난 치즈와 같은 부드러운 종류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딱딱한 치즈에는 곰팡이가 피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 먹으면 돼요. 와,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에요. 깨끗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기름 종이를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 한 방울씩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립니다. 그리고 치약 조각이 굳으면 작은 휴대용 상자나 병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이를 닦아야 할 때 치약 한 방울을 입에 넣고 평소처럼 칫솔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양념이 피크닉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양념을 담아 미니 양념통을 만드세요. 빨대의 3분의 1을 잘라 한쪽 가장자리를 집게로 짚고 불에 녹여 가장자리를 함께 봉합니다. 그런 다음 부엌 깔때기를 사용하여 이 작은 병에 양념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을 봉합니다. 양념 이름을 적은 후에 작은 상자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신발이 젖었을 때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으세요. 냄비에 돌을 물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뜨겁게 달궈진 돌을 신발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부엌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발이 곧 마를 거예요. 만약 돌을 삶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을 준비해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병을 화장지로 싸세요. 그런 다음 병을 신발에 넣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신발을 바짝 말리기에 충분할 거예요. 만약 야외에서 수프를 먹는다면 플라스틱 병에서 비상숟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병의 벽이 바닥과 만나는 부분에 칼로 숟가락 모양을 도려내세요. 그리고 편리한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늘과 양파는 금속 병뚜껑으로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금속 뚜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반지, 금속 숟가락 또는 다른 병을 사용하여 병을 열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칼을 집에 두고 왔다고요? 당근으로 생선의 껍질을 벗기세요. 당근을 비스듬히 썰어서 당근 절반으로 생선 비늘을 문지르세요. 비늘이 쉽게 벗겨질 거예요. 페트병 코르크막에 구멍을 뚫어 단단히 조이고 병 윗부분을 잘라내어 뒤집습니다. 냅킨이나 화장지를 병의 목 부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 석탄, 풀, 돌을 넣고 탁한 물을 수제 필터에 부으세요. 나중에 야생에서 목이 마르면 이 여과된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비누를 녹여서 주사기에 넣으세요. 빈 알약팩에 비누를 짜놓고 은박지로 알약팩을 밀봉하세요. 언제든 이 작은 비누 하나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육즙이 많은 패티를 구우려면 고기 가운데를 눌러서 홈을 만들어 얼음을 올려주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구우세요. 뚜껑이 있는 평범한 양동이를 사용하여 캠핑용 세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뚜껑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뚫어뻥 손잡이를 끼웁니다. 양동이에 세탁 세제를 붓고 옷과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얼룩이 다 빠질 때까지 뚫어뻥으로 옷을 헹구세요. 만약 옷에 붙은 껌이 떨어지지 않거든 얼음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껌이 쉽게 떨어질 거예요. 또한 옷을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껌을 떼낼 수도 있습니다. 세제병은 보통 캠핑에 가져가기엔 너무 큽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세제를 골고루 펴바릅니다. 종이를 네모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방수 상자에 넣으세요. 설거지를 해야 할 때 젖은 스폰지를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숲을 걷는 동안 손가락 너비 정도의 나뭇가지를 모으세요.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씻은 후에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고 핫글루를 사용해서 그릇 모양으로 붙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여러분만의 수제 과일 쟁반이 준비되었습니다. 병 뚜껑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꿀팁을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감쌉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당기면 열립니다. 만약 주전자에 때가 많이 끼었으면 물을 붓고 레몬 조각을 안에 넣으세요.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 주전자를 씻으면 때가 없어질 거예요. 낚싯대가 없는데 야생에서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잡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큰 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으세요. 병 주둥이의 양쪽을 밧줄로 묶으세요. 라면 조각을 약간 으깨서 병 안에 넣으세요. 그 병을 강물에 던지세요. 이 덫이 분명히 물고기를 유인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성냥을 만드세요. 성냥을 냅킨으로 싸서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짜잔! 꺼지지 않는 성냥이 만들어집니다. 평범한 면도기를 사용해서 초콜릿을 부셔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에 넣을 수 있어요. 짝수의 빈 병을 준비해서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세요. 나무 판자 표면 양쪽에 병을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리고 판자 옆면에는 손잡이로 밧줄을 달아줍니다. 캠핑용 식기 보관함이 새로 준비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의 질소는 영양분을 촉진합니다.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을 화분에 넣으면 식물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거예요. 베이킹 접시에 라면을 여러 개 넣고 두툼하게 치즈로 덮은 다음 라면 스프를 그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케첩을 붓고 페퍼로니나 버섯 같은 다른 토핑들을 면 사이사이에 부으세요. 치즈를 조금 더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우세요. 정말 맛있는 국수가 준비됩니다. 라면은 또한 훌륭한 불쏘시개입니다. 깨끗한 일회용 종이컵에 바늘로 장식용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칼을 사용하여 바닥에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고 컵을 램프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램프 벨트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컵에도 반복하세요. 컵을 램프 벨트에 놓기 전에 좋아하는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 용기는 소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미 뿌리를 꿀에 담그세요. 그리고 감자 안에 뿌리를 넣고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 감자를 화분에 심으세요. 이렇게 하면 화분에 자신만의 장미를 직접 기를 수 있어요. 치약과 칫솔로 신발을 닦으세요. 그러면 신발은 치아만큼 하얗게 될 거예요. 훌라후프와 욕실 커튼을 사용하여 숲속 어디에든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에 고리로 커튼을 부착하고 끈으로 나무를 묶습니다. 이 팁을 사용하여 임시 탈의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하이킹에 테이프를 통째로 가지고 싶지 않다면 필요한 양을 라이터에 감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 조각씩 잘라 쓰세요. 무거운 소파를 옮겨야 한다면 소파 다리 아래에 바나나 껍질을 두세요. 가구는 바닥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도시락을 먹은 후에 많은 기름이 도시락 표면에 남아있어요. 설거지를 더 쉽게 하려면 도시락에 약간의 세제를 짜넣고 기름 종이와 물을 넣고 도시락을 덮은 후에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물로 헹구면 됩니다. 도시락이 순식간에 깨끗해질 거예요. 만약 슬리퍼가 급하게 필요한데 가진 게 소다 2병밖에 없다면 그걸 납작하게 눌러서 라벨 밑에 발을 넣으세요. 스타일리시한 슬리퍼가 완성됐어요.
깡통을 이용해서 촛대나 요리를 위한 미니 스토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깡통에 세로로 칼집을 하나 만들고 위와 바닥에 2개의 칼집을 냅니다. 양쪽을 문처럼 열어서 안에 초를 넣습니다. 만약 음식을 요리할 필요가 있다면 작은 막대기 한 다발을 병 안에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런 다음 병 위에 냄비를 올리고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새 막대기로 계속 불을 지핍니다. 스웨터 밑에 마른 잎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을 붙이기 위한 더 두꺼운 성냥을 만들려면 5개의 성냥을 실을 이용해서 한 묶음으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 다음 성냥을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왁스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냥을 상자에 넣으세요. 배낭이나 텐트의 지퍼가 잘 미끄러지지 않아 지퍼를 잠그기 어렵다면 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초를 들고 지퍼의 전체 길이를 따라 문지르세요. 운 좋은 아이폰 사용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기기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캘린더에 광고 알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리 이걸 삭제하려고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오류를 끝내려면 설정에 가서 캘린더, 계정에서 아이클라우드와 지메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삭제하세요. 아이폰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스제킹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실수로 데이터가 유출된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공공 충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공항, 카페, 대중교통 등에 있는 것 말이에요. USB 충전기만 해당되는데요. 충전기 어댑터를 사용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권한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운로드한 앱이 믿을 만한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가짜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지름길이 있지만 대부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전에 앱 리뷰를 읽어보세요. 네, 뻔한 얘기 같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는 은밀함이 필수적입니다. 특수 화면 보호기가 없는 경우 밝기를 조절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비행 모드는 충전 상태를 오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전화가 오프라인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어요. 아이폰은 알루미늄 케이스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가 훨씬 더 금방 닳습니다. 알루미늄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빨리 차가워지거든요. 반면에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느리게 닳아요. 안타깝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조언 같은 건 없네요.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수로 휴대폰을 눈 속에 떨어뜨렸거나 밖에 놔뒀다가 얼어버렸다면 휴대폰을 바로 주워서 즉시 충전하지 마세요.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 물빼기 단축 버튼이 필요할 거예요. 이 기능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글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의 힘을 사용해서 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많은 무료 앱들이 있거든요. 특정 앱을 삭제할 수 없을 경우 설정을 확인하세요. 설정에 가서 스크린 타임,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으로 이동합니다. 아이튠스와 앱스토어 구매에 허용 안함 체크 표시가 있을 거예요.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앱을 삭제할 수 있어요. 모든 아이폰 사용자에게 가장 불만인 문제 중 하나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입니다. 사진을 삭제해도 공간이 부족해요. 설정으로 가서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이동해서 최근에 삭제된 사진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장 공간 섹션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세요. 키보드에도 비밀이 있어요. 마침표로 문장을 끝내고 새 문장을 시작하려면 스페이스 버튼을 2번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한 손으로만 전화를 누르고 타이핑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른쪽 키보드를 선택하세요. 언어를 변경할 때마다 아래에 3가지 키보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은 왼손 전용, 중앙은 양손 전용, 오른쪽은 짜잔! 오른손 전용입니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대문자 버튼을 2번 누르면 캡 잠금이 됩니다. 많은 문자에는 숨겨진 기호가 있습니다. 단추에 손가락을 대면 해당 기호가 표시됩니다. 이제 프랑스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철자를 틀리지 않고 말이죠. 좋아요. 만약 쓰고 있었던 긴 메시지를 실수로 삭제했다면 그냥 휴대폰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흔들어서 취소 기능이 활성화될 거예요. 노트 또는 작업 중이었던 텍스트에서 스페이스 단추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키보드를 쉽게 밀어 텍스트의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가 없어도 그림 그리기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손가락으로 잠시 누릅니다. 아이폰이 자동으로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느린 와이파이는 정말 짜증나지만 전화기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와이파이 설정으로 이동해서 데이터 절약 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슬라이더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속도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어요. 모든 전화기의 속도는 머지않아 느려집니다. 새로운 256GB 아이폰이라 할지라도요. 이 경우 램만 지우면 됩니다.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르고 끄기 메뉴를 밀기 전에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홈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램은 이제 새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사용하면 간단한 탭으로 새로운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일반, 손쉬운 사용으로 이동하고 어시스티브 터치 섹션에서 사용자 지정 작업 메뉴에서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홈과 파워 버튼 조합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중 탭을 스크린샷으로 선택했어요.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손쉬운 사용 메뉴 1을 2번 누릅니다. 배터리 아이콘 색상을 변경하려면 손쉬운 사용으로 이동하고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를 선택한 다음 스마트 반전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배터리 아이콘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대비를 높이면 파란색이 더 옅어집니다. 휴대폰이 충전 중일 때는 표시등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마법 같죠? 아이폰 소리를 더 크게 만들려면 설정, 음악, 이퀄라이저를 찾으세요. 메뉴에서 EQ로 표시됩니다. 심야 옵션을 선택하면 휴대폰의 음향이 예전보다 20% 정도 커집니다. 밤에 더 크게 한다고요? 정말요? 몰래 비디오를 녹화하려면 카메라로 이동합니다. 비디오 녹화를 시작합니다. 알림 센터로 돌아가세요. 동영상이 녹화되지만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하죠? 그냥 가능하니까요. 또한 각 연락처에 따라 고유한 진동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 소리로 이동한 후 벨소리 설정을 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진동이 있지만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용자 지정 섹션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리듬을 아무거나 누르고 저장하세요. 모든 연락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브라우저 탭이 수십 개, 어쩌면 1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한 번의 터치로 모든 탭을 닫으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른 채 모든 X탭 닫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336개를 닫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실수로 모든 탭을 닫았는데 최근 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가운데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잠시 누르세요. 최근에 닫은 탭 목록이 열리기 때문에 닫고 싶지 않은 탭을 찾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폰은 가장 튼튼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진 품질에서 있어서는 모두를 능가합니다. 일반으로 이동해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를 켜면 격자 무늬가 활성화되어서 더 나은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폰에는 QR 판독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코드를 가리킵니다. 화면 위에 팝업 창이 나타날 거예요. 팝업 창을 누르면 QR코드의 모든 링크 브라우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 설정에서 QR코드 스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온라인 기사를 읽을 때 특별한 단어 조합을 찾아야 하는 경우 검색창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보세요. 3개의 섹션이 나타납니다. 구글 검색 사실 필요 없어요. 책갈피 및 기록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 페이지에서 검색이 보이면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한 단어는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 화살표를 위아래로 하여 키워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수 탐색 막대가 있습니다. 메모에 로맨틱한 긴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기를 바란다면 메모에 직접 암호를 설정하세요. 어떤 아이폰 모델이냐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6의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잠금 폴더 및 쓰레기통에 3가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로맨틱한 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하려면 자물쇠를 사용하세요. 패스를 설정할 수 있지만 설정한 뒤로는 패스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메모 자체를 길게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에 암호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암호를 설정하세요.
이제 밤새도록 줄리엣에게 보낸 로맨틱한 편지를 아무도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잘 자요, 로미오. 깨셨군요. 새벽 2시인데 잠이 안 온다니 또 시작이네요. 잠자리에 들 정도로 충분히 잠이 오게 만들려고 소파에 갑니다. 시계는 똑딱똑딱 하고 있는데 벌써 새벽 5시예요. 눈은 피로한데도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침내 1시간 후 침대로 돌아가고 마침내 잠이 듭니다. 자, 불면증을 고치고 숙면을 취해보자고요. 우선 침실이 완벽한 수면 유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침대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세요. 충분히 좋은 침대에 누우면 편안함이 몸에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척추를 적절히 지탱하기 위해서도 좋은 베개도 중요합니다. 높은 것, 낮은 것, 단단한 것, 부드러운 것 등 다양한 베개가 있어요. 몇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베개를 찾아보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밤 12시에도 방에 빛이 조금 남아있다면 이 빛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걸 수도 있어요. 어서 그 커튼은 닫으세요. 커튼을 닫아도 계속 빛이 들어오네요. 걱정 마세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됐어요. 만약 이걸로도 안 된다면 잘 때 쓸 수 있는 안대를 구입해보세요. 이제 적절한 온도를 찾아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가 집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침실이 사하라 사막이거나 북극이 아닌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중간이 바로 이상적인 온도죠. 빈 이야기를 해보죠. 잠에서 깬 후 가능한 한 빨리 얼굴에 밝은 빛을 쬐세요. 잠에서 더 잘 깰 수도 있고 밤에 잠도 더 잘 올 거예요. 우리 몸에는 꽤 멋진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의 시계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몸에서 언제 일어나야 하고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햇빛을 받거나 밝은 빛에 노출되면 이 내부 시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되면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잠이 들 거예요. 만약 항상 햇볕을 쬐을 수 없다면 괜찮아요. 밝은 전구를 집안 곳곳에 몇 개씩 두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밝은 빛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트릭이 있어요. 광치료 조명을 사보세요. 이 조명은 햇빛을 흉내낸 것으로 특히 해가 터무니없이 짧고 흐리고 추운 겨울에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TV나 컴퓨터는 어때요? 요즘엔 다들 뭔가에 푹 빠져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습관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취침 시간을 선택한 다음 그 시간에 약 한두 시간 전에 알람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그 신호를 듣고 모든 전자장치들을 끄면 됩니다. 전원을 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사용을 그만둬야 해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상당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대신 책을 읽으세요. 뭔지 기억하시죠? 얼굴에 책을 묻은 채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책에 대한 꿈을 꿀지도 몰라요. 운동도 밤에 잠을 더 잘 자도록 도와줍니다. 집구석에 놓인 덤벨의 먼지를 털어주세요. 하지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일 것입니다. 공원에 나가서 잠시 뛰어보세요. 더 이상 한낮에 낮잠이 땡길 일은 없을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깨어있고 밤새 잠을 더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낮잠은 조심하도록 하세요. 오후 4시에 완벽한 낮잠을 위해 소파에 쿠션을 두었다고요? 치우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정말 낮잠을 자고 싶다면 오후 일찍 낮잠을 자세요. 알람을 설정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자면 지나치게 오래 자지 않고 나머지 하루 동안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천장을 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원래 천장이 도는 건가요? 갑자기 어지럽네요. 이때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침대 가장자리에 뉘인 채로 발 하나를 땅에 대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늦은 시간에 카페인은 안 돼요. 카페인은 혈류에서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머뭅니다. 만약 커피 한 잔을 마시고서야 활기찬 기분을 느끼는 편이라면 오후 3시나 4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우리 모두 야식으로 달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유와 쿠키는 고전적인 야식 메뉴죠. 그치만 저는 뭐든 좋아요. 하지만 야식은 잠을 더 잘 자고 싶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4시간 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메뉴를 찾으면 죄책감 없이 저녁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은 물에 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욕물 말이죠. 따뜻하기만 하다면 샤워나 목욕은 더 빨리 잠이 들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에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진 않겠지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깰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잘 수 있을 거예요. 야뇨증. 엄청난 마법의 증상처럼 들리죠? 하지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불러요. 아니요, 마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처럼 느껴지죠. 침대에서 일어날 것이냐, 잠을 것이냐.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기 전에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아주 쉬워요. 전자제품 금지 규칙과 함께 지키세요. 잠에서 깨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몸이 하루를 시작하고 상쾌하게 원기 회복을 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또 수분 보충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침대에 누워있지만 천장만 바라보면서 잠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고요? 이럴 땐 지금 당장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좌절하거나 화가 난 채로 침대에 누워있지 마세요. 그 좌절감이 침대나 침실과 정신적으로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여야 하는 곳을 볼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안한 걸 해보세요. 거실로 가서 몇 분 동안 창밖을 보세요. 시계는 보지 마세요. 잠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들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완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불을 덮을 준비를 하고 다시 잠에 들게 될 거예요. 만약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밤에 책상에 앉아 공책에 걱정을 적어보세요. 수면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침대에 누워서 잠이 잘 오게 해주는 운동을 알려드리죠. 신체 스캔 운동의 한 유형이에요. 먼저 다리를 꼬지 않은 채로 등을 대고 반드시 누우세요. 팔을 옆에 놓고 최대한 긴장을 푸세요. 이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2분 정도 집중하세요. 충분히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단계는 발가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에 집중하고 아래에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입과 코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을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몸 전체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면서 발끝까지 내려가고 밖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호흡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엉덩이까지 모두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강물을 계속 상상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전보다는 더 긴장이 풀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휴식의 강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경고 하나, 취침 전에 너무 많은 양의 음료를 마셨다면 강의 이미지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긴급 상황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호흡 운동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